사람 나라 52강, 문재인은 집으로, 박근혜는 큰 집으로.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2016년 7월 14일인데요. 이 성주의 사드 배치 결정된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성주군 선남면 성원 1, 2 주민들이 박근혜 사진을 뜯어내는 장면입니다. 이 마을이요, 고령박씨 집성촌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박근혜의 5대 선조, 5대조 산소가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 사건이 가진 의미가, 이 사진이 보여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아마도 제일 수구적인, 그 다음에 박정희, 박근혜에 대한 지지가 가장 확고한 사람들이 TK 60대 아닌가 싶은데, 그 TK 60대 중에서도 고령박씨라면은 더욱더 열렬한 지지를 하겠죠. 이 사람들이 박근혜의 사진을 뜯어내고 있다는 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TK 할매들이 주권자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주권자 혁명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이 TK 할매들이 말이에요, 이 사진에 보면은 제가 보건대는 여기 나온 분들 이제 뒷모습이긴 하지만은 거의 다 70대 후반 정도 되거든요. 후반은 넘을 후반 70 한 5 이상은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TK 할매들이 주권자 혁명의 신호탄을 쏘알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꾸 이제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의 초점을 자꾸 맞춰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혼선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본질은 칠푼이 내란이거든요. 모든 것이 칠푼이 권력이 잘못 행사돼가지고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칠푼이의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일들을 볼 것 같으면요, 내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선 이 뉴욕타임즈에 난 만평인데, 이거 참 아주 압축적으로 잘 그려놓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뉴욕타임즈가 살짝 비켜간 게 있어요. 이 박근혜 머릿속에 조종칸에 최순실이만 앉아 있었던 게 아닙니다. 거기 오바마도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오바마는 싹 빼버렸죠. 그런데요, 여기는요, 조종사 면허증이 없어도 누구나 앉으면 운전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정말 부리기 쉬운 로봇이에요. 입력만 하면 그대로 탁탁 일을 하는. 그래서 요즘 한참 뜨고 있는 대구 여고생 있죠. 이 대구 여고생이
칠푼위를 조정했더라도 나라가 이 꼴이 나지는 않았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칠푼위가 앉아있는 한은 한국의 오늘날 같은 사태를 참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누구나 앉아가지고 이 조정을 해대면은 나라가 어디로 가겠어요? 산으로 갔다, 들로 갔다, 바다로 갔다, 꼬로박 갔다가 막 지멋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내란이라는 걸 말이죠. 우리는 자칫 군사 반란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란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헌법 파괴거든요. 헌정 질서 파괴이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박근혜가 했던 게 바로 요거거든요. 우선 헌법에서 박근혜가 헌법에 얼마나 위배되는 헌정을 얼마나 파괴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헌법을 조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 볼 필요는 없겠지만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그래 놨는데 지금 계속해서 광복절을 뭐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까? 건국절로 바꾸려고 있죠. 그러니까 헌법 전문조차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5.16이 불가피한 혁명이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4.19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해서 뭐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이거하고도 정반대 일을 했죠. 평화적 통일은커녕 남북 대결만 끝없이 부추겼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개성공단을 폐쇄해가지고 남북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 버렸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깨부숴 버린 게 뭡니까? 대선 부정입니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전혀 수호 안 했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정진시킨다. 이것도 전혀 관련 없고 그렇게 볼 것 같으면 그죠? 지금 박근혜가 이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헌법 84조에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소출 면책 특권이 없다고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박근혜는 지금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국가 권력을 장악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선 부정에 대해서는 입도 못 열게 했잖아. 그죠? 그래서 전주의 신부 한 분 구속되고 그랬죠. 구속됐었나? 무슨 신부, 그죠? 그래서 이 헌법을 선거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헌법을 파괴해버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칠푼이 것이다. 칠푼이 것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멋대로 한 일들이 다 불거져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칠푼이에 대한 주권은 최순실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최순실로 나온다. 이게 지금 다 검증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박근혜는 내란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파괴한 내란 수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무너뜨린 3.15 부정선거의 원흉 이승만은
시민혁명을 통해 가지고 쫓겨났죠. 그런데는 왜 박근혜는 그대로 있느냐. 도대체 우리가 1960년보다도 지금 못하다는 얘기냐. 2016년이 지금 몇 년 지나냐. 66년 후에 한국이 1960년도의 한국보다도 못하다는 얘기냐. 따라서 이번엔 반드시 주권자 혁명을 통해 가지고 박근혜를 퇴출시키고 당연히 의법 처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월호 이하 쭉 얘기들은 이거는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여튼 대선 부정만 하더라도 박근혜는 대통령 자격이 없고 대통령에서 물러나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사법 처리가 돼야 된다. 우리가 흔히 얘기한 최순실 게이트라는 것도 그죠?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직무 수행을 완전히 최순실의 꼭두각시 노릇, 로봇 노릇을 하면서 최순실이 빨대 노릇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최순실이 하면은 재벌 총수들 불러가지고 돈 내라고 요구하고 독대를 해가지고 돈 얼마씩 내라고 요구하고 그 다음 심지어는 성형외과 의사를 지원한데도 대통령 권력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최순실이 그죠? 온갖 군데 재벌에 팽창에 문화계에 의료계에 거의 모든 영역에 그죠? 빨대를 꽂아가지고 부정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박근혜가 그 역할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공공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국가를 사유물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최순실 한마디면 그죠? 이 성형외과를 좀 외국에 진출하도록 지원해 주라고 이 경제수석한테 지시를 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경제수석이 이제 어제 JTBC 보니까 그런 뉴스 나왔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좀 지원을 해주라 했는데 그 요구받은 사람이 성형외과 가보니까 영 도저히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성형외과예요. 그래가지고 미그적거렸더니 여튼 이 경제수석이 목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공공집단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거의 범죄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칠푼이 내란에는 공범들이 그죠? 국정원, 새누리, 최순실과 아이들. 여기 물론 김기춘도 관련됩니다. 아이들이 칠푼이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가지고 여긴 또 이명박도 관련돼요. 관련돼가지고 부정선거를 통해가지고 칠푼이를 대통령에 올려놨죠. 그 다음에 칠푼이 조종사. 그래가지고 칠푼이를 지금 멋대로 조종을 했죠. 그래서 이 칠푼이하고 공범들이 무차별적인 헌법 파괴를 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에 빨대를 꽂아가지고 부당한 부를 챙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이들은 내란 죄로 처벌을 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할 건지는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해가야 되는데, 이 내란의 수괴는 당연히 박근혜겠죠. 그 다음에 공범은, 이 공범의 제목은 일일이 제가 들지를 않겠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국정원은 뭘 주도했습니까? 부정선거 주도했죠. 새누리당, 최순실과 아이들, 오바마도 일종의 공범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과 경찰은 이들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의 범죄를 은폐해준 역할을 해줬죠. 부역자, 전번 시간에 했던 윤여준, 김종인, 이상돈 이런 사람이 대표적 내란의 부역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방조범들, 이 사람들도 심각해요. 사실은 그죠? 새누리당 사람들은 최순실의 존재를 다 알았다 그래요. 이미 오래전에 2007년도 선거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 뭐 한 거야? 당연히 이 사람들을 고발하고 처벌하는 데 앞장서야 될 대통령 후보 문재인이 오히려 칠푼이 수호천사 역할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해준 건 나중에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민주당, 국민의당도 이런 칠푼이 이 범죄를 방조하고 적극적으로 막지도 않았다. 그래 보면 한국 정치계라는 게 그죠? 참 난감해요. 이런 내란 속에 칠푼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대체로 세 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박근혜 정권이 추구하는 건데, 검찰 조사를 통해 가지고 법적인 해결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김기춘 최재경 시나리오를 갈 수 있는데, 그래서 대체로 이건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최순실이한테 독박을 다 씌우고, 그 다음에 박근혜는 피해자로 면죄부를 주면서 다만 도의적 책임을 지는 선에서 문제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그죠? 어디로 갈지는 사실은 몰라요. 이게 어디로 갈지는. 예를 들면요, 지금과 같이 주권자들의 사퇴 압박이 더 거세질 경우에는 검사들도 그죠? 엄청 눈치를 볼 겁니다.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권력에 약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권력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가고 있습니까? 칠푼이한테로부터 국회로 옮겨가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로? 주권자한테 막 굉장히 빠르게 옮겨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권자 권력이 박근혜 권력을 압도할 때는 검찰이 또 무슨 반란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더구나 최동욱이 검찰에 대해서 경고를 했죠. 검찰이 쓰는 칼은 주권자가 맡겨놓은 칼이다. 이 칼을 나쁜 놈들 죽이는데 써라. 안 그러면 검찰 너들이 죽는다. 이런 경고를 했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이렇게 문제가
검찰이 조사해가지고 끝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이 주권자들이 강력하게 나서가지고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식은 뭐냐 하면 3당이 야합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소위 거국 중립 내각 시나리오입니다. 이거 보면요, 야, 한국의 정치인들, 야당들이 어떤 수준인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문재인의 정체를 아주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게 이 거국 중립 내각 논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국 중립 내각 시나리오는요, 문재인이 주도하고 박지원이 지원하고 김민성은 만세를 부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왜 이 거국 중립 내각이라는 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냐 하면요, 이 거국 중립 내각은요, 기본적으로 반헌법적인 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은 지금 대통령 책임제죠. 그렇죠? 그럼 대통령 책임제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선 후퇴한다는 그런 게 헌법 어디에, 법률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상 자체가 그죠?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국 중립 내각이란 구상 자체가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문재인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상에는 대통령 책임제인데 지금 하라는 얘기는 이 거국 중립 내각 얘기는 총리 책임제로 가자는 얘기죠. 이런 반헌법적인 행동을 조치를 하자는 게 도대체 정상적인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 그죠?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헌법을 그죠? 아무렇게나 팽개치는 거는 그죠? 박근혜하고 똑같아요.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법적 기초의 법적인 기반 위에서 정상적으로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정치인들끼리 야합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야합을 해가지고 문제를 처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나쁜 놈들인 겁니다. 근데 이 목적을 보면요, 더 심각해요. 목적이 뭡니까? 3당이 야합을 해가지고 3당이 합의를 해가지고 첫째는 박근혜 임기를 보장하자 이 얘기죠. 이 얘기는 입에 안 냅니다. 그죠? 그런데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박근혜 임기를 보장하자. 그런데 주권자의 요구와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박근혜와 새누리 살리기에 나선 겁니다. 새누리를 거국내각, 중립내각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란 주범과 공범을 그죠? 이렇게 살리고 거국 중립내각을 같이 구성하자고 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이건 뭡니까? 주권자의 요구를 싹 무시해버리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일을 처리하자.
기득권끼리 처리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지금 칠푼이와 춤을 추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이것도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안 높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주권자가 옛날의 국민이 아닙니다. 이미 주권자로서의 자기 각성이 상당히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박근혜와 국회가 이런 식으로 야합하게 되면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국회 해산 운동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요, 국회 해산 운동으로 나가면요, 지금 국회의원들은요, 전신만신 기회주의자들이 한 80%이기 때문에 박근혜보다도 더 힘없이 무너져요. 그걸 알아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주권자의 힘 앞에서 그죠, 국회의원들을 무력합니다. 그래서 정말 똑바로 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걸 눈치챈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아, 자칫 잘못하면 우리 죽겠구나. 눈치챈 사람이 박지원입니다. 박지원은 눈치 하나는 빨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길로서는 이제 12일 날 세 번째 시위를 하게 되는데 주권자가 나섰죠. 그래가지고 주권자 혁명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역사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길이 또 하나의 길이 되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길이 되겠죠. 첫째로 12일 날 100만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엄청난 많은 시민이 나올 건 주권자가 나올 건 틀림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시위가 청와대로 진격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경찰이 어느 정도 저지할 건가 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박근혜와 최순실이가 저질러 놓은 일이 너무나 몰상식한 일들이고 도저히 한국인들이 부끄러워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중의 분노를 그죠? 저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다음에 주권자들의 요구는 당연히 박근혜 퇴출인데 이미 지난번은 두 번째 11월 5일 집회 때는 그죠? 무슨 얘기 나오냐? 박근혜 하야가 주류였지만은 박근혜 구속 얘기가 굉장히 강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퇴출, 그 다음에 사법 처리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건 거의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걸로 그치지는 않겠죠. 이게 일정하게 이제 성취되고 나면은 매국 독재 세력들에 대한 엄중한 어떤 그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해체도 불가피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죠. 대선 부정만 하더라도 4월 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 것 같으면 이승만이 하야하고 자유당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 주권자의 힘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그 다음에 주권자의 요구를 이제 실현하지 않을 수 없는 1%의 요구에 좌우되는 정권이 아니라 99% 주권자들의 요구를 담아낼 수밖에 없는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래 되면은. 그거는 선거를 통하더라도 혁명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주권자 나라의 이 건설에 나아가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1919년 3.1혁명에서 시작된 100년의 주권혁명이 완성되어 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지금 이 가능성은, 저는 박근혜 퇴출 가능성은 여긴 70%라고 해놨습니다. 저는 박근혜는 퇴출된다고 봅니다. 퇴출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퇴출 안 되면요, 나라 망합니다. 이런 대통령을 앉혀놔놓고 이런 대통령조차도 퇴출시킬 능력이 안 된다면은 그 나라는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퇴출 가능성은 아주 높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얘기한 주권자 혁명이 실현될 가능성도 저는 한 반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이렇게 칠푼이가 아주 정말 한국의 주권자들을 이렇게 일깨워 놓고, 박정희 신화를 다 때려 부숴 놓고, 매국 독재 세력의 그 알몸을 홀딱 벗고 보여주고, 이런 현실 속에서도 주권자 혁명을 이뤄내지 못한다면은 이 나라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헬조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사의 교훈입니다. 어느 나라나 예외 없이 나타난 역사의 교훈입니다. 미국의 경우에요, 1929년 대공황이 왔죠. 그때 루즈벨트가 이제 공공투자, 공공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요, 그냥 민중한테 돈 뿌리는 겁니다. 돈 뿌리는 거. 사실은요, 혁명의 본질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루즈벨트 정권기에, 그죠? 이렇게 민중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 일어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노조를 상당히 키웁니다. 지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노조 조직률이요, 그죠? 30%를 훨씬 넘었어요. 이게 언제까지 유지됐냐 하면요, 1929년 이후로 1970년도까지 유지됩니다. 노조 조직률이 30% 유지됩니다. 그러면서 70년대 레이건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신자유주의를 하게 되면서 노조 조직률이 한 10.9%가 여하튼 10%로 떨어집니다. 거의. 지금은 그랬습니다. 그러되면서 미국이 망조가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죠? 루즈벨트 시기에는 미국이 정말 초강대국으로 발전했죠. 그런데 지금 그죠?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가지고 초독점이 이루어지고 최악의 양극화가 되고 하면서 미국은 그죠? 앞으로 존립이 어려울 정도로 험악한 사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죠? 포브스에서 선정한 400인 부자
슈퍼 부자 400인 있잖아요. 이 재산이 미국 전체 흑인 이 1600만 가구, 인구로 따지면 3000만이 좀 넘는데 이 가구의 재산보다도 한 30% 더 많습니다. 400집의 재산이 3천만의 재산보다도 30% 정도 더 많다. 미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히스패닉도 물론이고 히스패닉 재산보다도 맨 그 정도 많습니다. 이런 나라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은요, 이번에 기회를 놓쳤다고 봐요. 이번에 샌더스가 대통령이 됐으면 이런 문제를 그나마 좀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미국인의 흑인, 백인들 있잖아요. 그죠? 그 하층 백인들이 결국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트럼프를 선택했죠. 그 결과는 미국의 재앙으로 가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혁명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에 혁명적 변화를 했을 때는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됐죠. 혁명적 변화가 지금 미국에 필요한데 오히려 최악의 대통령을 뽑아놓으면 그건 결과는 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독일에 볼 것 같으면요, 1차 대전에 패하고 최악의 경제 상황이었죠. 그때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독일인이. 히틀러를 선택했죠. 최악의 독재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잿더미였죠. 그런데 패전 이후에 독일이 엄청난 각성을 합니다. 각성을 하면서 정치 세력이 거의 이 정치 세력 사이에 합의에 기초해가지고 독일의 세 가지 공존의 토대를 구축합니다. 어떤 토대냐 하면은 좌우가 공존하는 민주주의, 그 다음에 노사가 공존하는 사회적 시장 경제, 빈부가 공존하는 복지제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독일에 태어나서 독일에 사는 한 기본적인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존의 토대를 마련하자 정말 독일 사회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기적을 흔히 뭐라고 합니까?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라인강의 기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도 그죠? 독일이 주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사회가 공존의 토대를 어떻게 구축하냐, 그게 핵심적 문제입니다. 소련은 생략할게요. 한국엔요, 임진왜란 때 여기에서 그죠, 대중이 어떤 이 정치의식이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리더도 정말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는 리더가 결정적이지 않냐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칠푼이가 리더로 나서는 한요, 그 나라는 무슨 수를 써도 방법이 없어요. 박근혜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로마노프 왕조가 망했던 것도 그 칠푼이 같은 왕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 임진왜란 때도 그죠? 이미 일본이 쳐들어온다는 건 거의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 가지고 조금만 관심 가지면 다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때 일본의 첩자들이 조선에 굉장히 많이 건네왔어요. 건네와가지고 그 조선에 와가지고 뭐 조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발각된 게 수없이 많아요. 그 다음에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 이제 정황을 살피고 와가지고 정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조금만 판단력이 있으면은 그거는 일본이 지금 조선을 침략하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칠푼이 같으면은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7년의 환란을 겪었죠. 농토의 3분의 2가 날아가 버렸죠. 일제 식민지로 전락할 때도 그죠? 또 칠푼이 임금이었어요. 고종, 순종. 그 결과는 36년 외놈의 노예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똑똑한 주권자가 제대로 된 정권을 수립하는 게 이게 모든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분단이 되었을 때도요. 미국, 소련 앞잡이들이 정권을 다 잡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통일을 하나의 조국, 통일된 민주국가를 세울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승만도 김일성도. 자기가 권력 잡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분단체제가 지금까지도 고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4월) 혁명의 경우에요. 4월 혁명은 상당히 성공적인 면도 있습니다. 시민항쟁을 통해 가지고 이승만 정권을 타도한 건 굉장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박근혜 돈 못 내쫓으면 그건 말이 아니죠. 그런데 왜 이게 정말 이 혁명이 정말 진정한 사회 정치혁명, 경제혁명, 사회혁명으로 이어지지 못했느냐. 장면 정권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혁명은 주권자들이 해놔놓고 그 누구한테 다 맡겨버렸어요? 민주당. 어리버리 민주당한테 다 맡겨버린 겁니다. 더구나 장면 같은 사람은 그지 겉보예요, 겉보. 그 다음에 천주교 신자로서 아주 본질이 반공주의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민중적 요구를 수용할 능력이 전혀 안 돼요. 그 다음에 통일을 지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물도 못 돼요. 왜? 반공주의자니까. 북한은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북한과의 접촉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칠푼이 정권은 아니지만 거의 팔푼이 정권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자 혁명이 주권자들이 권력자를 내몰아도 자기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혁명정부를 세우지 못하면 말짱황이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 잡는다. 말짱황입니다. 국민의당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정권과 민중이 대결할 수밖에 없죠. 왜 이 민중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냐? 또 남북
간에 서로 협상을 통해 가지고 남북 이 분단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니까 이게 정권하고 민중하고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누가 나옵니까? 박정희가 총 들고 나오는 겁니다. 미국은 거기에서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혁명의 역사는 반동의 역사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이 지금 우리가 역사의 교훈에서 뭘 얻을 수 있을까? 그 핵심이 뭘까? 체제 위기가 왔을 때는 전전긍긍하지 말고 정말 혁명적 변화를 이뤄내야 된다는 겁니다. 체제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체제 위기가 오는 핵심은 뭡니까? 독점이죠, 그죠? 독점이 모든 위기를 불러오는 핵심입니다. 독점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수가 독점하게 되면은 대다수 대중은 가난하고 무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양극화가 일어나고, 그죠? 양극화가 일어나면은 이 1% 극소수가 그 탐욕이 멈추지를 않아죠. 멈추지를 않으면 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제 등골까지 빼먹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그렇죠. 그러다면 민생 경제가 파탄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독점, 양극화, 민생 경제 파탄, 요게 체제 위기의 핵심입니다. 어떤 체제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혁명적 변화의 핵심이 뭘까? 공존의 토대를 구축하는 겁니다. 같이 사는 토대를 구축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민중의 나라, 주권자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것이 이루어내야 이 사회가 그야말로 안정되고 성숙한 사회로 갈 수 있다. 이것이 역사적 교훈의 핵심이죠. 역사가 주는 교훈의 핵심이죠. 그렇더라도, 그죠? 대중의 요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대중의 요구가 혁명적으로 분출하고 그 대중의 요구를 대중과 호흡을 같이 하고 손을 잡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혁명적 리더가 나와가지고 혁명적 정권을 세워가지고 그런 유대의 기초에서 아까 얘기한 공존의 토대를 마련하는 게 그게 핵심이다. 이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 정권 교체는 반드시 돼야 된다.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냥 좀 허망해요. 정권 교체로는요, 지금 헬조선을 제가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헬조선이라는 게 우리나라 자본주의는요, 딴 나라 자본주의하고는 질이 많이 달라요. 삼성 그게 조폭 조직이지 뭡니까? 그죠? 이건희는 황제죠. 두목이죠. 그 다음에 그 삼성 사원들은 꼬봉이죠. 이런 이 조폭 자본주의와 매국 독재 정권이
결탁해가지고 갈수록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가지고만 또 재벌한테는 엄청난 이득을 주는 법제들이 계속 만들어졌죠. 그런데 비해서 서민들한테는 담배세 인상, 에? 그런 걸로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요즘 또 거리에서도 많이 뜬다 그래요. 교통 범칙금, 그것도 막 굉장히 많이 뜬다 그래요. 지난 정권 때보다 훨씬 많이 뜯었다 그래요. 이래 되면은 이 사회가, 그죠?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갈갈이 찢어지게 되는데, 네 가지 행동 양식이 나옵니다. 첫째는, 있는 놈들은 온갖 갑질을 다 하죠. 갑질을 다 하면서 여기에서 빨대 꼽아가지고 다 빼먹다가 여차하면 튈 준비를 다 외국에 해놔놨죠. 그렇죠? 미국, 뭐 스위스, 유럽, 그 다음에 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가지고 해외로 돈을 엄청 빼돌려놨죠. 요즘 싱가포르. 예, 요즘은 싱가포르. 예.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튈 준비를 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양심 있고 능력 있는 사람답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그죠? 다 떠날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민 계획까지 분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한국에서 최고 엘리트 층들이 이민 계획을 붓고 있다고 하잖아요. 한국에서 한의사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 그 고위 이사하고 이랬는 사람들이 미국 닭공장에 취직해가지고 히스패닉계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막일 있잖아요. 제일 험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왜? 오직 한 가지 목적이라는 겁니다. 미국 시민권 얻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 사회에 대한 좀 절망감이 지금 사람들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 안 낳고 좋아, 나는 어쩔 수 없다,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뭐 내가 어떡하겠노. 그렇지만 나는 새끼는 안 낳아. 이런 나라에 나가지고 낳는 거는 이거는 범죄 행위야. 이럴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세계 최악이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는 기댈 데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자살률이, 그죠? OECD에서 딴 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냥 평범한 정권교체, 아무 일도 없이 있다가 선거 때 돼가지고 투표함 해가지고 정권교체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7푼이 정권이 8푼이 정권으로 바뀌는 것이 불과하다. 제가 볼 때요, 문재인, 안철수, 반기문, 안희정, 김무성, 유승민, 이 전부 정권 잡으면 전부 8푼이 정권 됩니다. 근데 하나하나 다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조사를 사람들을 많이 검증을 해봤거든요. 이 사람들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쇼 때리는 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 그 다음에 그나마도 정권 교체를 넘어서는 어떤 혁명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이재명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그렇더라도 주권자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다면은 혁명적 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주권자의 엄청난 힘이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재명을 압박하기도 하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기득권층의 저항을 제압해 주겠죠. 기득권층의 저항을 제압해 주는 대중적 힘이 없으면요, 개혁 못 합니다. 그 한락하다 실패했는 사람이 누굽니까? 노무현 아닙니까? 그죠? 왜? 대중의 힘이 안 받쳐주니까 못하는 겁니다. 주권자 혁명을 못 이루면 어떻게 될까? 이 주권자 혁명이라는 게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박근혜 퇴출을 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혁명정부가 수립돼 가지고 헬조선을 혁파를 해야 됩니다. 헬조선 혁파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얘기를 합시다. 재벌 해체하고 국정원 혁파하고 검찰 혁명적 개혁하고 그 다음에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노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 혁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진짜 대한민국 공존의 나라 민주공화국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여건이 성숙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보다 더 여건이 성숙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지금이 최절정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에도요. 박근혜 하야 후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된다. 이게 6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야시키고 조기 대선을 주권자의 힘으로 하야시키고 조기 대선을 치른다면은 거의 그 정부는 혁명정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 사람들의 상실감이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요. 칠푼이 대통령 되고 나서 사람들이 그랬죠. 한동안 참 너무 상심에 빠졌죠. 그러다면 그죠? 이 좌절감은 굉장히 오래 가요. 그러다면요, 헬조선은 최악의 상황으로 급속 질주하게 될 겁니다. 왜? 언제는 대중이 상실감에 빠져가지고 무력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멋대로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면 돈 나올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재벌이죠. 그럼 재벌이 이익되는 거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는 1%가 주인인 나라가 되고 99%는 개돼지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이민뿐입니다. 근데요, 나라가 이 지경 가면요, 나라에서 등골 빼먹기 위해서 이민도 상당히 엄격하게 못 가게 할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요, 진짜 사드가 배치가 돼가지고 한국이 미군 기지로 고착된다면, 전번에 얘기했죠?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는 거는 저것 땅뿐이었죠. 한국은 저것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래 되면요, 한국은요,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됩니다. 한미일 동맹
웃긴 소리 하지 말아보세요. 한국하고 미국이 무슨 동맹이에요. 한국은 그냥 미국 꼬봉이에요. 그래 되면 그죠? 위로는 중국, 러시아, 북한, 아래로는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의 표적이 되고, 미국, 일본의 꼬봉이 되고, 이거 뭐겠어요? 도간의 든쥐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래서 이런 나라는 그죠? 몇 년 안에 종말 국가로 갑니다. 저는 망하리라고 봅니다. 더 존립 못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기 보다도 더 참혹한 나라가 될 거라고 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제가 이런 전망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권자 혁명을 이루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11월 5일) 날 20만 주권자 봉기 때 그 사진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제 주권자 혁명이 나는 참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게 된 핵심적인 거는 그죠? 한국인들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변했냐? 이건 정치적 의미로 보는 겁니다. 국민이 뭡니까? 황국 신민이었죠, 그죠? 국가의 통치 대상인 겁니다. 에서부터 대중으로, 국가의 통치 대상은 아니지만은 국가에 대해서 어떤 결정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흩어져 있는 개인들입니다. 거기로부터 이명박근혜 정권, 특히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각성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전번 시간에도 우리 얘기를 했습니다만, 박근혜는 한국 역사상 최고의 반면교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개판을 치면 개판을 친 만큼 한국 사람들이 각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가 뽑았던 대통령이 저런 인간이었구나. 굉장히 이제 참 빠르게 주권자로 변해갔는데요. 주권자로서의 자기 각성이 빨랐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의 정책, 박정희의 정책까지 이제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의 상징적 사건, 말하자면 한국인들이 얼마나 빠르게 각성했느냐, 많은 계층들이 각성했냐 하는 걸 보여주는 그 상징적 사건이 아까 얘기했던 성주 주민이 박근혜 사진을 뜯어내는 장면입니다. 사실은요, 성주 사람들은 거의, 성주 사람이나 여하튼 한국의 노인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특히 TK 노인들은 그죠? 박정희 신도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거의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맹종을 하니까. 무조건적으로 찬양을 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하는 거하고, 그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TK 노인, 가장 낙후되어 있던 TK 노인들이
박정희교로부터 탈출했고, 더구나 아까 얘기했던 박정희 집안들이죠. 그 혈연주의로부터도 탈출한 겁니다.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더구나 70대 노인들이. 제가 70대 돼가지고 그런 변화를 할 수 있을까? 저 자신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누가 조종한 대로 종교적 교리에 따라서 어떤 어마어마한 권위에 따라서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관점에서 이익을 따져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주에 사드 배치가 되면은 성주가 여러 가지로 엄청난 불이익을 볼 것이라는 걸 바로 알아챘다는 겁니다. 놀랍죠? 7월 13일 날 사드 배치 결정을 내렸는데 14일 날 바로 뜯어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어떤 이렇게 말하자면 이 신도적인 사람들이 그 이익 주체로서 자기 이익 주체로서의 이 사고와 행동을 하는 그 과정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요때 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는 두목이 결정한 대로 안 따라가. 그건 내가 결정하고 성주 주권자가 결정해. 이걸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혁명적 변화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다 보니까 최순실 사태가 터지자 주권자들이 곧바로 사실상 박근혜를 탄핵해버립니다. 여론 가지고 탄핵해버린 거죠. 그래서 11월 5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박근혜가 잘하고 있다가 5%, 잘못하고 있다가 89%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60대가 그죠? 여론조사를 해보면 80%가 박근혜에 대해서 거의 무조건 지지를 했어요. 그러던 사람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사람이 13%로 줄어들었어요. 어마어마한 변화죠. TK 전체에서도 그죠? TK도 늘 보통 한 50% 이상 그죠? 박근혜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50% 이상은 늘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10% 지지에 잘못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82%는 되고 있어요. 이런 게 바로 혁명적 변화다. 그 다음에 주권자 봉기를 떨 것 같으면요. 이 주권자 시위에 나온 사람들이죠. 조직,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조직 동원도 좀 있지만은 대부분이 개인적 결심에 따라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주인다운 행동이고 주권자다운 행동이죠. 그래서 요즘 그런 사람들을 혼참러라 부른다고 해요. 혼자 참가하는 사람. 또 이 사람들끼리 네트워크로 연결해가지고 같이 또 모이기도 하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직 동원을 압도하고 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이익단체나 이런 데서 주도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권자들이 대세를 이루어가지고 누구도 거기에서 뭡니까? 자기의 집단 이익을 내세우거나
집단적인 어떤 노선을 내세우는 것을 일단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죠? 올라와가지고 자기 단체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죠? 상당히 냉대를 받아요, 보니까. 그런데 비해서 주권자의 요구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렬한 박수가 나와요. 그래서 박근혜 하야뿐만 아니라 구속을 요구하고 새누리 해체도 요구하고 있더라. 아마도 11월 12일 요번 주 토요일 시위가 분수령이 되지 않겠냐. 주권자 혁명이 성공하냐 성공하지 않냐 하는 하나의 분수령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을 보면요. 이런 인사를 요즘 폴더 인사라고 하더라고요. 폴더 인사. 이 같이 대선 후보 때 11월 14일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열린 국가조찬 기도회에 참석해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하는데 이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입니까? 예? 한 사람은 인사를 드리고 한 사람은 인사를 받고 있죠. 이게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동영이요,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때 제가, 저 사람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언제 했냐 하면, 그 양반은 자기가 좀 표를 얻고 이럴 필요가 있다 싶으면 쉽게 꿇어 앉아요. 한 나라의 대표가요, 대표가 될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꿇어 앉으면 안 돼요. 꿇어 앉는 행동 그 자체는 굉장히 금기해야 돼요. 그 다음 폴더 인사도 그죠? 폴더 인사를 해야 될 유일한 때가 있어요. 폴더 인사라도 괜찮을 유일한 때. 누구한테 인사할 때입니까? 주권자한테 인사할 때는 그래 해도 주권자 집단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10만 군중 앞에서 인사할 때는 그래 인사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박근혜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사람 자격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박근혜한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명박이한테도 그러고. 더구나, 그죠? 노무현 연결식 한 날. 그 모습 보고 내가 충격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희호 여사한테도 가가지고 무릎 꿇고 막 폴더 인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김종필한테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주권자들한테 폴더 인사한 건 내가 못 봤어요. 그러고요, 폴더 인사는 것 자체가 우리식 인사법이 아닙니다. 조폭들 인사하는 거 봤죠? 그죠? 요래 인사하는 거 봤죠? 조폭 요래 인사는 어디서 배운 겁니까? 일본에서 배운 겁니다. 그 일본 꼬봉들이 인사법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폴더 인사는 안 해야 됩니다. 약간 목례 정도. 우리 어릴 때 보면 그죠? 우리 어릴 때 인사할 때도 보면요, 폴더 인사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사람 만나면 두 손 잡고, 그죠? 남자들도 그랬어요. 두 손 잡고, 아이고, 참, 이거 얼마만이고, 감히 말이지. 서로 인사하고 그랬어요. 이 사진도요, 참 눈여겨볼 사진인데, 2013년 12월 19일, 대선 부정 1주년을 맞아가지고 서울광장에서 모였는데 이때 체감온도가 영하 10도였다 그래요. 그런데도 2만 군정이 대선 부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어요. 이 장면을 보면요, 참 문재인한테 대해서 막 분노를 느껴요. 자기가 승복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주권자의 뜻이 제대로 투표에 반영됐냐 그 문제, 주권의 문제예요. 민주공화국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작은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승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그냥 승복하면 그건 대통령 자격뿐만 아니라 정치인 자격도 없는 거예요. 왜? 주권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 그 주권자의 뜻이 왜곡되는 걸 용납하고 승인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2만 명이 시위한데도 공정한 선거였다 하고 승복하고 아무 조치도 안 합니다. 문재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보면요, 본래 문재인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양반이 좀 착한 사람 증후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그런 게 좀 생활화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국 독재 세력이 그죠? 막 지탄을 하고 지랄을 하면은 그것도 따라가요. 그 사람들하고 척지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이러다 보면 이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일을 그르친 걸 내가 자료를 많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매국 독재 세력 친화적 인식과 행동을 보여준 게 제법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승만, 박정희 묘에 참배하고 박정희 공이 7이고 과가 3이다 한데 이건 정말 박정희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아니, 공이 7이고 과가 3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구테타 했는 것도 유신했는 것도 다 괜찮다는 얘기인가 말이지.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이제 천안함에 대해서는 제가 꼭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따로 이제 제목을 잡아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천안함 폭침은 이건 순 엉터리거든요. 처음부터 기획 시나리오가 다 보여요. 그 시나리오는 나중에 우리 얘기를 합시다. 이 시나리오들이 어떻게 진행된지 한미 합작으로 진행돼요. 이런 걸 그죠? 또 막 천안함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냐 이런 막 이 언론이고 이 매국 독재 세력들이 조져대니까 바로 또 승복해가지고 폭침 맞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뭘 관찰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칠푼이 수호천사 역할을 하고 있다. 대선 투쟁할 때 이 사람은 선거 구태타를 아예 용인해버렸죠. 깨끗한 선거다. 승복한다. 그러면 대선 부정 투쟁하는 사람들 못해요. 더구나 아니 부정선거라고 그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재개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회창이 재개표 했잖아요. 요구해가지고. 난 이회창이 그런 면에서는 그 주권자의 이 요구를 제대로 실천한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문재인보다 훨씬 나아요. 더구나 그 대법원에 그 부정선거 그 소송을 했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도 참여하지도 안 하고 오히려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 국회에서 발언을 하고 이의 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비상식적이다 그러고 비난을 해요. 이 사람은 주권자를 대표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월호 이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최소한도 진실은 밝혀야 되잖아요. 진실을 밝히려면 세월호 특위가 수사권과 조사권이 있어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 있어도 밝힐 수 있을까 말까예요. 그죠? 그런데 이때 문재인이 뭐 했냐? 수사권과 기소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연히 앞장서서 투쟁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나는. 그 세월호 사건 때 앞장서서 투쟁하지 못하면은 그죠? 우리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했는 일이 뭐냐? 김병호 씨가 수사권, 기소권 달랐고 단식 투쟁했죠. 그때 김병호 씨의 단식을 막기 위해서 단식한다 그래서 동조 단식도 아니고 도대체 이 무슨 단식이 이런 단식이 다 있냐. 또 그 성완종 씨 등 이런 문제로 불법 정치 자금이 문제가 됐을 때 문제 삼키지 않겠다고 꼬집했어요. 또 이 사람이 정치적 능력이 있냐에 대해서도 아니거든요. 선거라는 선거는 다 졌어요. 그 다음에 그 안철수 땡깡 부리는 거 그죠? 그거 하나 제압을 못했어요. 지금 맨 쩔쩔매기나 하고. 결정적인 실수는 김종인을 모셔와가지고 당을 통째로 줘버린 겁니다.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그걸 결정을 해요? 사실은 민주당도 웃기는 당이에요. 그런 결정을 그죠? 문재인 혼자 할 수록 내버려 두는 게 그게 무슨 공당이에요. 난 새누리당보다도 더 못하면 또 참 많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 그래가지고 김종인 영입해가지고 야성 의원, 정부에 비판적이고 박근혜에 맞서는 의원, 이거 다 잘라냈죠. 뭐 여기 강동원, 정청래, 김현, 이해찬 해놨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좀 맑게나 하는 사람 다 잘라내버린 겁니다. 어리버리한 놈들만 다 공천 주고. 그래서 민주당을 그죠? 더불어민주당에서 더불어 새누리당으로 바꿔버렸어요. 김종인이가. 이런 걸 바꾸는데도 그죠? 문재인이가 말 한마디 안 하고 또 김종인이가 땡깡 부려가지고 집에 들르고 있으니까 그거 찾아가가지고 굽실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그죠? 김종인과 짜고 민주당을 이렇게 더불어 새누리당으로 바꿨다면은 문재인은 범죄자입니다. 또
김정희한테 쏘아가지고 모르고 당했다면 팔풍이죠. 그러니까 판단력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거국 중립 내각의 선봉에 선 것도 그죠? 아까 이건 좀 얘기했죠. 박근혜 임기 보장을 하고 새누리 살리기에 선봉장이 된 거다. 그래서 자기 입으로 해요. 박근혜 하야를 막기 위한 충정으로 거국 중립 내각을 제안한다고 얘기를 해요. 참 이상한 행동을 하죠. 나는 이 사람 머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 다음에요. 요거 거국 중립 내각의 중요한 목적이 또 하나 있는데 새누리를 거국 중립 내각의 파트너로 잡아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락에 떨어지지 않도록 국정의 파트너로서 잡아준 거예요. 문재인이가. 이 사람 야당 맞아요. 아니 주권자의 뜻을 조금이나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하는 짓이 남자 박근혜예요.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뭐 마이크 대면 말 몇 마디 한동 갚부리고 저 있잖아 골방 영감들 불러내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폴더 인사하고 그러고 있어요. 박근혜가 종교 지도자라 해서 하면서 불러내가지고 밥 먹이기를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하는 짓이. 문재인이 끼면, 그래서 문재인은 반드시 집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있으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아까 얘기했던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서 그런지 나는 문재인이 악한 사람이다. 그래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선한 기질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타협주의가 이 사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아니 독립운동한다는 사람이 일본 경찰하고도 타협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이 됩니까 그게? 총독부하고도 타협하고. 매국 독재 세력과 타협 협력을 너무 쉽게 추구하고 있다. 그 다음에 반국가 행위, 대선 부정, 그죠? 몰상식 행위, 세월호에 대한 투쟁도 외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 요구도 외면하고 거부하고 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결국 그죠? 자기가 원하든 안 원하든 결국은 칠푼이 수호천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누리 호위무사 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말 이 정권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서가지고 싸워야 될 때 문재인이 끼버리면은 전선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세월호 때도 그래요. 대선 부정 투쟁도 그렇고 노무현의 죽음 때도 그렇고 거의 모든 일이 다 그래요. 그 다음에 매사가 매듭 지어지질 안 하고 전부 흐지부지 끝나버려요. 이렇게 보면은 문재인은 주권자 혁명의 최대의 방해자다.
이 사람이 나와서 설치면 될 일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집차태워가지고 양산으로 내려보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현실이 슬퍼요. 정치권을 보면 그죠? 박근혜하고 새누리당은 매국 독재 세력의 후예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빨대족이에요. 어디 뭐 없나 싶어가지고. 민주당은 국물만 굴적대는 무능 집단. 어제요, JTBC에서 우상호가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고요. 참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저런 사람이 이 민주당 원내대표라니 차라리 대구에 그 여고생을 올려보내는 게 훨씬 낫겠다 말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논리도 없고 자기가 하는 말이 앞뒤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민주당은 전형적인 기회주의 무능 집단이다. 물론 몇몇 사람 개인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은 있습니다. 안철수는 뭐 논문 5편 가지고 세계적 석학 노릇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뭐 입에 담는 것 자체가 좀 씁쓸해요. 그 짜증나요. 박지원은 뭐 아주 눈치 하나는 뭐 10단도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어떤 면에서는 그죠? 정치인으로서는 뭐 덕목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민의당은 요즘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기자 쓰레기 가듯이 뭐 정치 쓰레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은 저는 김영삼 정권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역사적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의 기적을 이룬 개인의 리더십으로 만든 거예요. 절대 당 때문이 아니에요. 개인의 리더십으로 당대의 대중이 원하는 것을 실현하려고 했어요. 그 시대가 부과하는 과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어요. 적어도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그죠? 신한국당 정권이다, 민주당 정권이다, 열린우리당 정권이다 하면 그거는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당에 뭘 기대할 수 있는 정당은 없다. 정의당이 있지만은 무력한 정당이고. 그래서 지금은 김대중 노무현을 뛰어넘어서 이 주권자 혁명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는 주권자 나라를 주권을 할 수 있는 정당이 물론 필요합니다. 이건 제가 한 1990년도니까 한 20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죠. 박근혜는 큰 집으로 보내야 됩니다. 특검을 통해 가지고요. 대선, 세월호, 최순실 사태 요 세 가지는 그죠? 정말 철저히 파헤쳐야 됩니다. 이 파헤치면 답이 다 저절로 나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그죠? 대법원이 선거 부정에 대한 판결을 하도록 압박을 해야 됩니다. 저는 박근혜가 하야를 하고 나면은 대법원 앞에 100만 시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은 또 이제는 주권자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거치고 나면요, 박근혜는요, 제가 볼 때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도 된다고 봅니다. 선거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대한민국의 헌정을 파괴한 반국가 단체의 수괴다. 이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국가 단체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입니다. 국가보안법 2조에는 그죠? 반국가 단체라 하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 부정선거 바로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처벌에 대해서는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범죄자들 지금 한국 많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 바로 세우기입니다. 옛날 역사만 바로 세우는 게 아니라 현실에 뒤집혀 있는 역사를 바로 세워가지고 범죄자들을 처단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주권자 혁명을 이끌고 나갈 그런 인물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만은 이재명과 황상민이 이번에 이상한 제안을 하나 했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서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했냐 하면요. 오마이TV에 나와가지고 11월 12일, 12일에는 태극기를 들고 나오자고 제안을 합니다. 황상민이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는 한 걸음 더 나와가지고 그 황상민 심리상담소에서 태극기 2만 개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그 비용이 한 400만 원 든다. 그러니까 계좌번호를 가르쳐주면서 여기 후원을 좀 해달라. 이런 안내방송까지 합니다. 근데 이래 보고 또 태극기 앵벌이까지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꼭 자기 생각이라면 지 돈으로 하든지. 왜 남의 돈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이게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첫째는 태극기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이 다 달라요. 뭐든지 그렇지만은. 그런데 이걸 그죠? 태극기를 들고 나오냐 마냐 하는 거는 그죠? 이재명이나 황상민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자기 나름대로, 자기 멋대로, 이게 좋겠다. 결정해 놔놓고는 주권자한테 요구하는 거는 이건 독재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 다음에 이재명의 이론, 논리하고도 안 맞아요. 이재명은 국민은 주권자다 그러죠. 그리고 대통령이나 국회의나 이런 사람들은 멋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근데 자기도 머슴 아니에요. 머슴이 반짝 아이디어, 태극기 들고 나오자 하는 반짝 아이디어 하나 나왔다고 생겼다고 자기 멋대로 결정해가지고 이번 집회에는 태극기 들고 나오자. 이건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요. 태극기 대회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선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들한테 왜 태극기를 손에 쥐어줘요? 태극기를 쥐고 안 쥐고 내 결정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태극기를 쥐는 그 광경이 감격스러워요? 나는 절망스러워요. 왜 그러냐면요. 이 태극기 물결, 태극기 대회는요. 애국주의, 국가주의, 집단주의 행동 방식이 그죠? 폭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극기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좀 알아야 돼요. 태극기가 그죠? 오랫동안 1948년 이후 오늘날까지 그죠? 2008년까지 2008년 있다 얘기를 합시다. 태극기는 신성불가침한 국가교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아무도 훼손할 수 없는. 기독교에서의 십자가와 불교에서의 불상하고 동급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민주공화국이었다는 얘기입니까? 국가교 나라였다는 얘기입니까? 국가교 나라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한테 모두 손에 태극기를 쥐게 만드는 겁니다. 내 의지에는 관계없이. 그래서 관제데모 할 때, 반공 거울길 할 때 태극기 들고 설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극단화한 게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죠. 그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서 충성맹세죠. 매일 충성맹세를 했어요. 이게 뭡니까? 주권자와 국가의 관계가 뭡니까? 뒤집어져 있는 거죠. 주권자가 주인이고 국가는 뭐예요? 주권자의 주권을 실현하는 수단이죠. 도구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가가 주인이고 사람들은 그 국가를 숭배하는 신도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거꾸로진 겁니까? 그러던 것이 87년도 6월 항쟁 때 비로소 그 유명한 사진 있죠. 빨간 옷통 벗고 태극기 이래 들고 뛰는 그 모습 있죠. 그죠? 태극기를 저 하늘 높이 있던 어느 이 곳에나 가면은 뭡니까? 실내 중앙에, 그죠? 위쪽에 걸어놓고 늘 사람들이 우러러 보게 만드는 태극기를 지상으로 끌어내리고 사람의 손으로 끌어내린 겁니다. 태극기의 신성성을 많이 줄여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2002년 월드컵 때 비로소 우리나라의 최하층민 여자들, 최하층민이 여자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 여성들이 그죠? 태극기로 자기 패션을 만들어버렸어요. 비로소 이제는 태극기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패션의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태극기가 정상화된 겁니다. 그게 민주공화국의 태극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국가교 내지 태국교로부터 탈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탈출한 겁니다.
탈출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전히 탈출하지는 않았어요. 완전한 탈출은 언제 됐냐 하면요. 이건 뭐 생략하고 우리가 그죠? 우리가 태극기를 우러러보고 태극기를 흔드는 존재로부터 그러니까 국가에 예속된 존재로부터 있잖아요. 주권자로 바뀐 결정적인 어떤 상징적 그 행동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할 때 여중생들, 여고생들이 남자들한테서는 이런 생각이 안 나와요. 왜? 남자들은 조폭적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안 나와요. 여성들로부터 이런 생각이 나와요. 그것도 때묻지 않는, 태극교에 물들지 않은. 그때 들고 나온 게 뭡니까? 요만한 손팻말, 그죠? 들고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팻말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국기로만 인식하던 국가교 신도로부터, 그죠? 내가 주권자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게 혁명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위에 나가보면요. 그때 불렀던 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그 노래예요. 헌법 1조 노래예요. 그걸 뭐 집회하면은 수십 번 불러요. 예. 이게 말하자면 주권자의 노래가 된 겁니다. 태극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태극기로 설치던 태극기에 예속되어 있던 존재로부터 헌법을 들고 나와가지고 주권자임을 선포하는 데까지 6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1948년에서부터 2008년까지. 이게 민주화입니다. 그 역사를 뒤집어 놓자. 다시 태극기를 들고 나오자. 그건 아닙니다. 그건 꼬표입니다. 태극기 역할이라는 건, 태극기는 국가 독립운동할 때, 그때는 태극기가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거는 해방과 독립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근데 그죠? 이미 우리는 형식적으로는 얕은 독립국가 아니에요. 그죠? 반미운동할 때 태극기 들고 나는 그건 괜찮아요. 근데 여성운동하면서 호주제 철폐하적하면서 태극기 들고 나면 그거 얼마나 웃기는 꼴이에요. 아니에요? 노동운동하면서 태극기 들고 나면 그것도 웃기는 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립은 국가 독립만 있는 게 아니고 계급 독립, 여성 독립, 개입 독립 이런 게 역사적으로 늘 이어지죠. 그죠? 지금 우리 역사도 이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는 태극기는 오히려 무슨 역할? 반동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계급 해방을 방해하고 국가주의가. 여성 해방을 방해하고 국가라는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 들고 살치는 사람이 누구들입니까? 어버이연합이죠. 극우들이죠. 국가주의자들이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칠푼이입니다. 칠푼이가 대선 막판에 그죠? 완전히 태극기로 물결을 이루었어요.
그 어디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입니까? 국가주의로 돌아가겠다, 국가교로 돌아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반동적인 이 행동의 상징이 태극기 물결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끔찍한 광경이 막 상상이 됐어요. 주권자 혁명이 애국대회로 바뀔 수도 있다 이래 되면은 촛불 집회라는 거는 그죠? 촛불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저게 다 작은 횃불들입니다. 개개인이 횃불을 켜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촛불을 다 하나씩 들고 있는 개개인이 평등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지도부가 뭐 리드한 대로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주권자로서 참여하는 양식이 촛불 집회입니다. 그게 힘이 없다 이하면 그죠? 그건 그거 다 있잖아요. 그죠? 그 파시스트 논리예요. 황상민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파시스트 논리예요. 촛불은 힘이 없어 보인다. 효선이 사건 때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어떤 위로하는 거다. 그거 아니에요. 이 태극기 물결이 그죠? 태극기 물결이 일어나면은 주권자 혁명은 끝납니다. 애국대회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걸 보면서 그죠? 나는 북한의 카드 섹션이 딱 떠올랐어요. 그 다음에 군중대회 있잖아요. 그죠? 정도의 차이가 있지 똑같은 겁니다. 본질이. 그게 집단주의고 더 나아가면 전체주의가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성역 없이 비판합니다. 이런 꼴이 나면 주권자 혁명은 왜곡되고 변질되고 결국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위에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번 시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권자 혁명은 촛불 집회, 주권자들이 개개인이겠지. 자기 결정에 의해서 참여하는 촛불지의 양식. 그 다음에 헌법 제1조 실천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더 필요한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을 뭐 좀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재명은 이 시대의 주권자 혁명의 유일한, 제가 볼 때 지금까지는 유일한 동행 리더다. 앞장서가지고 따라오라. 내가 결정하니까 따라오라가 아니고 이 주권자들과 호흡하면서 주권자들과 발을 맞추면서 주권자들과 손을 잡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갈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내가 좀 아마 새롭게 들어보실 겁니다. 동행 리더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같이 가는 리더다. 주권자 혁명, 이번엔 정말 반드시 성공시켜야 됩니다. 이 주권자 혁명이 성공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헬조선을 영원히 탈출 못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학생들이 내세운 구호를 보고 뭡니까? 현수막이 아니고 들것을 보고 너무너무 뿌듯하고 좋아요.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 정권 세워넣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중고생들이 제일 앞서 있습니다. 중간